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지 못했었고요. 제가 오랜만에 들어왔죠. 한 열흘은 넘은 것 같습니다. 한 보름 정도는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쿠우님처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일어나서 힘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 전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앞에서 시정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남한이랑 국제사회를 보게 되면 김정은 총비서가 시정연설을 하면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북한 전문가인 저도 또 한마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송 준비했습니다. 북에 있을 땐 이렇게 시정연설이랑 하게 되면 우리 학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습 시간에는 저는 먼 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한에 와서 또 이거 학습을 잘하네요. 웃기는 거죠. 북에 있을 때는 하지 않았는데 남한에 와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크게 놓고 보면 성과 부분과 과학 부분, 그리고 의무와 호소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같은 경우를 놓고 아내 딸애들에서는 이 보고서라고 부르는 형태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성과 부분, 결함 부분, 그리고 과업 부분, 결의 및 호소 부분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결함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건 내적으로 이 결함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앞에서는 결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과 부분의 경우에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이런 분야에서 이런 성과들을 지적했고,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첫째로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단결이 강화, 둘째로 국가사업에서의 인민적 성격 강화에 대한 부분, 셋째, 일꾼들의 결국 간부들인 겁니다. 일꾼들의 사업 방법과 작품 개선으로 인한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와 애국적 열의와 적극성이 지고, 넷째로 인민을 보위하고 사심없이 돕는 혁명적 본분에 충실한 인민군의 군민일체의 전통적 미풍, 다섯째로 혁명의 기승자들인 청년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대한 타는 열풍으로 인한 정치적 성과들, 또 그로 인한 당과 국가의 자랑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또 경제 분야에서는 공업과 농업 부문, 그리고 국토건설, 도시경영, 과학교육, 보건을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에서 거둔 성과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첫째로는 공업 부문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되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축켜 세우기 위한 통일큰 작전들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중요자산 건설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건설과 국토건설, 그리고 도시경영, 과학, 교육, 보건 부문들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 많은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부분에서는 유력한 새무기 체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첨단 무기들이 비상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인민군대와 민간 및 안전무력이 전투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외교 부분에서는 첫째로는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정책은 국제정치 무대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의 대적 권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는 부단히 강화되는 주체적 영향력에 의거해서 더욱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자기의 발전 궤도를 따라서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성과 부분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 북에서는 여전히 일심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심 단결이 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심 단결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전체 인민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유례없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당과 수령을 의심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나라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있는 시위 같은 것도 일어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김일성 주석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들과 혁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사상의 일체,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런 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끊임없는 사상교양 수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국제사회에서는 세뇌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사상교양 사업을 담당한 부서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인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러죠.
당중앙위원회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힘 있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조직부라고 말합니다. 조직지도부. 그런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안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는 선전선동부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그리고 군대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선동전동부이기 때문입니다. 조직부는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관리하는 부서. 부구 입장에서는 조직 관리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 변하게 되면 이 조직 관리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전전동부에 가장 많은 힘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그 힘을 주고요. 앞으로 조선노동당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냐 물어보면 조직지도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사자입니다. 이런 내용은 홍광철이한테서밖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1심 단계는 인민들이 당가 수령을 믿지 않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 당과 국가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도 함께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쪽잠과 제기밥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이 쪽잠과 제기밥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전선 시찰의 길을 가고 있다는 노래입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이런 노래도 있었죠. 아이들은 야영소로 가고 있을 때 장군님은 전선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노래죠. 제가 예비역 병기 공급장이었거든요. 훈련 가게 되면 저는 뭐 이렇게 행군 같은 건 잘 하지 않았습니다. 다 대체로 병기 공급장은 자동차 타고 움직이거든요. 트럭을 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훈련 갈 때면 애가 물어봅니다. 아빠 어디 가요? 물어보죠. 그러면 애한테 말합니다. 전선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북측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런 그 노래들을 통해서 당가 수령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인민들하고 함께 걷고 있다. 이런 사상교양 사업을 벌리는 겁니다. 이제 남쪽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정말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인데 쪽잠 자고 저희밥 먹으면서 다녔을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1997년이었거든요. 97년, 98년 이때 제가 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 같은 소대에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영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친구가 뭘 했었냐면 인민무력부장 초대소에서 기통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총정치국 당강습소 책임지도원이었거든요. 군사친구 대사였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 펜 끝에 장영들이 운명이 달려 있었거든요. 인민군이 그 군정 간부들은 해마다 한 달 동안씩 의무적으로 전사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당강습소에 가서 당생활 총괄을 하고 사상학습을 합니다. 근데 전사생활 마치게 되면 전사생활 내가 한 분대의 분대장 그리고 소대장, 중대장 또 정치동원 당원들이 평정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강습소에 가서 당강습을 받게 되면 당강습소 책임지도원이 마지막에 평정서를 써줍니다. 그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당강습에 참가하게 되면 그 해당 부대 참모부, 정치부, 보위부들에서는 당강습에 참가한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당강습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연대장이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결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을 어디에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칠을 어떤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기들한테 장악되어 있는 그런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총정치국 당강습소에요. 그러니까 군단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보고가 올라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당강습소에 가서 생활총괄 할 때는 지난 1년 동안에 뭘 잘못했는가 하는 것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줄 동안 쓰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어떤 자료가 보고됐는지 내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써야 되는 거죠. 당 앞에는 솔직해야 한다. 이렇게 배워주거든요. 당은 어머니 품이고 어머니는 자식을 탓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는 무한히 솔직해야 한다. 이렇게 배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례를 들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국가재산을 내가 훔쳤습니다. 훔쳤는데 이걸 누가 알았어. 알았으면 가장 먼저 누가 오냐면 세법비서가 묻습니다. 당 세법비서가요. 그 국가재산 약취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니다 탁 뻗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탁 뻗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 앞에 솔직하지 못하네. 그러면 안전부에 넘기는 겁니다. 자료를. 그러면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앞에는 무한히 솔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단강수소에 가게 되면 외부와 연계가 완전히 차단되거든요. 인민군에서는 지휘관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지휘관 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물론 결함범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죠. 근데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버텨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인민무력부장이 그 사용하는 초대소가 원산에 있습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 초대소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 그 친구는 원산 초대소에서 근무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군사복무 하던 동안에는 오진우, 최강 이런 영감들을 모셨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원산에 있었으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동부전선 시찰 나올 때면 원산에 들리거든요. 그때 그 인민무력부장도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뭐 총정치국장, 그리고 또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조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그 당시 그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조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일 위원장의 최고사령관이었으니까 딱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그 초대소에 들어가고 인민무력부장 초대소에 이제 총정치국장이랑 다 들어오는 거죠.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에는 부관, 운전수, 담당군이 뭐 간호사장 이런 건 다 군관, 사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건 그거는 기통수인 겁니다. 연락군관은 그것도 군관이고요. 이 기통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통수하고 그리고 경비소대 그 친구들한테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왔던 도시락들 다 준답니다. 먹으라고. 근데 그 규정에 그런 게 있답니다. 인민무력부장이 식사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밤잠 제대로 못 잤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건강상에 어쨌든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락 받게 되면 또 왜 식사는 하지 않으셨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무력부장이 그런다는 거죠. 장군님 준비해가지고 오신 그 제기밥을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그 친구한테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눈 오는 날에 승용차가 오송산, 설령 이런 데를 넘어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눈이 덮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승용차가 헛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또 김정일 위원장이 내려서 그 차를 미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기록영화를 만들어서 쫙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인민들이 또 완전히 그 난리가 나는 거죠. 옆에서 보자고 있는 놈들은 뭐라고 있고, 뭐 장군님께서 차를 미냐, 막 이러면서 인민들은 그러는 겁니다. 그 일전에 그 김일성 주석이 돌아갔을 때, 그때 만수대 동상에 그 인민들이 많이 이렇게 꽃다발을 드리러 갔었죠. 그런데 그 만수대 동상에 그 명예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명예해병대장이 그 인민들한테 한번 무리배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북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수령님이라고. 예. 수령님 옆에 있다는 놈들이 어떻게 했으면 수령님이 돌아가게 만들었냐.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해병대장을 팼던 겁니다. 제가 군관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부중대장내 그 장인이 그 당시 명예해병대장이었거든요.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당적으로 포치도 내려왔었죠.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손대지 말라.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거는. 뭐 병암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그 사람들을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그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지시가 그때 당적으로 떨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 주변 사람들이 자기 본 일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록용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최고 영도자도 우리와 같이 고난의 행군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민들한테 쪽잠과 제기밥이라는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또 인민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가 이 밥에 고깃국을 먹어보십시오. 혼자서. 최고 지도자의 그런 모습은 적어도 옆에 서 있는 친위대원들은 볼 거거든요. 그러면 친위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노래에서는 장군님은 쪽잠과 제기밥을 드신다고 하는데 장군님이 이 밥과 고깃국을 먹고 있네? 그러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교양할 때 늘 쓰시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글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아짝아짝 겨우 글 쓰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강철이는 우리 글도 잘 읽고 글도 잘 쓴다, 공부도 잘한다 이러면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자랑을 했으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그 어머니 직장 사람들한테 내가 글도 잘 읽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설책 끼고 다니는 겁니다. 가서 어머니 직장에 가게 되면 소설책 펼쳐들고 쫙 읽어드리죠, 제가. 그때 당시 제가 그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몽테 그리스도 백작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7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칭찬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긍정감화교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안의 스님이 북한의 선대 수령들과 최고 지도자는 불륜과 마약, 밀수에서 자유리 없나는 이런 질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친위대원들이 보고 있다. 그런데 인민들한테 신적인 존재의 사람들이 여자들하고 허튼 짓이나 하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마약이나 하고 있으면 그 친위대원들이 그 사람들을 신뢰하겠냐. 북쪽 인민들이 신격화하는 이런 최고 지도자쯤 되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끊임없이 닥달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민들은 최고 지도자의 정돈된 모습만 늘 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간부들이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간부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는 수많은 나로 이루어진다. 나는 수많은 나 중에 하나다. 수많은 국민들 중에 하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 라몽색 공화국 국기의 한 점이다. 수많은 한 점들이 모여서 저 국기가 이루어진다. 수많은 나 하나들이 심장이 빛날 때 저 국기는 더욱 빛난다. 국가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하늘나라에 그 어디에 있어도 공화국이 국민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 늘어나는 국가의 재부 속에 나의 이익, 가정의 이익도 있다. 그리고 국가의 국력은 수많은 나 하나들의 힘의 집합체다. 때문에 국가를 위한다는 건 국민, 인민들을 위한 일이다. 최고 용도자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상징이고 모든 존엄의 상징이다. 대표자라는 겁니다. 때문에 공화국이 국민답게 존엄 있고 당당하게 우리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 그 길에 내 생의 흔적이 남모르게 묻힌다고 해도, 그 길에 나의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나는 위대한 우리 국가와 함께 영생할 것이다. 공화국이 품 안에 나의 영광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단결이 가능한 거죠. 설사 그 2,700만 중에서 몇몇의 일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를 무너뜨리기는 부족한 겁니다. 역부족인 겁니다. 북에서 일심단결의 중심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는 자신부터 인민들이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같은 짓을 하게 되면 인민들은 최고 지도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심단결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거는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일성 주석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는 군중이 믿지 않는다. 이건 어떤 소리냐면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군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든 간부들은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인 겁니다. 물론 북에도 간부들 속에 군중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간부들도 생겨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발견되는 즉시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쨌든 간부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성과 부분에서 일심단결에 대한 이야기하고 북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의미, 그리고 인민들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시정연설의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